안녕하세요. 잡시광입니다. 저는 여러분들께 빠르고 정확한 정보를 전달해 드리기 위해 평소 많은 양의 뉴스 기사를 접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하루 일과 중 상당히 많은 시간을 뉴스를 탐색하고 기사를 읽는 데 사용하고 있는데요. 자연스럽게 원하는 양질의 기사를 좀 더 빠르게 접할 수 없을까라는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던 중 헤드라인이라는 뉴스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하게 되었고, 이를 통해 중요한 뉴스들을 놓치지 않고 빠르게 접하는 데 있어서 상당한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도 이 헤드라인으로부터 도움을 받았던 사례입니다. 2020년 서울 노원구 중계동의 한 가정집에서 수상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컴퓨터를 켜기만 하면 마우스 커서가 원격으로 조종돼 프로그램을 실행하고, 해커가 집 주소와 비밀번호, 가족 이름 등 신상을 모두 알고 있다는 협박을 가해온 것입니다. PC 원격 제어 해킹은 적지 않게 발생하는 일이지만, 이 사건이 특히 주목받는 이유는 네트워크 연결을 차단했는데도 실시간 원격 제어가 이루어졌다는 점이었습니다. 이것은 상식적으로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며 마치 공포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매우 섬뜩하고 기이한 일이었기 때문에 뉴스에까지 보도됐고, 대체 누구의 소행인지 많은 관심이 쏠렸습니다. 피해자는 해킹범으로 추정되는 인물이 피해자와 자녀들의 신상 정보를 컴퓨터에 띄우기도 했고, 노트북에 카메라를 원격 실행하기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범인의 접근을 막아보려고 IP 주소를 변경하고 컴퓨터를 포맷하거나 아예 새로 구매해보았지만 범인은 아랑곳하지 않고 또다시 해킹해서 들어왔다고 합니다. 결국 피해자 가정은 이사까지 하게 되었고, 2020년 한 방송사에 이 불가사의한 일을 제보해 뉴스로 보도되기까지 했는데요. 당시 컴퓨터 수리기사와 경찰이 현장에 와 있었는데도 보란듯이 그림판을 켜서 조롱과 욕설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모습이 취재진의 카메라에 생생하게 나오기도 했습니다. 범인은 옷장에 도청기를 50여 개 설치했다, 다음은 은행을 노릴 것이라고 협박했으며, 자신이 한 짓이 뉴스에 보도되고 경찰 수사까지 벌어지고 있는데도 위축되기는커녕 오히려 더 대담하고 발전된 범행을 벌였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CCTV를 뒤져봐도 범인으로 추정되는 사람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이후 오랫동안 범인이 잡히지 않으면서 점점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잊혀져가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2021년 5월 10개월에 걸친 수사 끝에 경찰은 결국 범인을 검거했습니다. 컴퓨터의 네트워크를 모두 끊어도 해킹이 된다는 이 집의 섬뜩한 사건은 사실 처음부터 상식 밖의 일이었는데요. 어이없게도 신고자의 아들이 벌인 일이었습니다. 경찰이 해당 컴퓨터를 포렌식해 외부 접근 기록을 파악해보니 같은 시각 마우스 2개가 동시에 접속한 기록이 발견됐고, 아들이 무선 마우스로 근거리에서 조작한 것이 확인돼 결국 내부인의 소행일 것이라는 추측이 맞았던 것입니다. 이 사건의 허탈한 결말이 알려지자 일각에서는 우리가 해킹이나 보안에 대해 막연한 두려움을 갖고 있다는 주장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또한 미스테리한 사건으로 주목을 받은 것에 비해 결말은 다소 허무했기 때문에 범인 검거를 담은 후속 기사는 많이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의 범인이 잡힌 뒤 얼마 지나지 않아 다크웹에 일부 한국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의 사생활이 녹화된 영상이 올라왔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사건 초기에만 해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앞서 노원구 중계동 사건 때처럼 해킹이 아니라 가족 또는 집안 누군가의 소행일 것이라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또 다크웹의 특성상 괴담으로 인식되기도 했습니다. 당시 월패드, 즉 누가 방문했는지 볼 수 있도록 인터폰 기능이 있는 주택관리 단말기를 통해 해커가 사생활을 엿보고 녹화해 이를 다크웹에 올렸다는 의혹이 일었고, 전국 아파트 월패드 해킹 리스트라는 게 떠돌고 있다는 소식까지 더해지자 사생활이 무방비로 노출된 것으로 추정된 아파트 주민들은 불안에 떨었습니다. 2021년 12월 국내 아파트 700여 곳에서 월패드, 즉 가정 내 사물 인터넷 기기가 해킹되어 사생활 영상이 유출됐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일부 아파트에서 악성 코드, 웹쉘 사용 흔적이 발견되었던 이 사건은 커다란 사회적 파장을 낳았습니다. 경찰청 사이버 범죄 테러 수사대가 월패드 해킹 피해 추정 아파트 704곳 중 3곳을 현장 조사한 결과 서울 강남구와 종로구의 아파트 2곳에서는 웹쉘의 사용 흔적도 확인됐습니다. 웹쉘은 업로드 과정의 취약점을 이용해 해커가 시스템에 명령을 내리는 악성 코드입니다. 이를 설치하면 보안 시스템을 피해 별도의 인증 없이 쉽게 시스템에 접속할 수 있습니다. 2008년 옥션, 2011년 현대캐피탈에서 웹쉘을 이용해 개인정보가 유출된 바 있습니다. 경찰은 이 해커가 월패드를 해킹해 불법 촬영한 영상을 0.1 비트코인, 당시 약 800만 원에 판매 중이라는 의혹에 대해서도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다크웹은
특수한 웹브라우저를 사용해야만 접속이 가능한 지하세계로서 보통 다크웹 홈페이지에서 게시판 같은 것을 운영하면 추적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보통 해커들이 자신이 불법적으로 해킹한 것을 과시하거나 또는 돈을 요구하기 위한 목적으로 다크웹을 이용합니다. 하지만 이 사건은 1년이 넘도록 별다른 추가 소식이 전해지지 않아 역시나 단순 괴담이었다는 추측이 난무하며 점차 사람들의 기억에서 잊혀져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제가 사용 중인 뉴스 어플리케이션 헤드라이드에서 월패드 사건의 범인이 잡혔다는 알림 메시지를 받게 됩니다. 제가 평소 월패드 해킹 사건 관련 기사를 자주 찾아보자 헤드라이드에서 저의 관심사를 파악, 저에게 후속 기사가 나오자 추천 알림을 보냈던 것입니다. 실제로 40만 가구의 월패드를 해킹한 범인이 얼마 전 검거됐습니다. 괴담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경찰이 수사를 시작한 지 1년여 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이없게도 거실에 설치된 월패드를 해킹해 판매하려 한 이 30대 남성은 정보기술 보안 분야에서 해박한 지식을 보유한 언론에도 등장한 적이 있는 보안 전문가였습니다. 범인은 전국 638개 아파트 단지 내 월패드 중앙관리 서버와 각 아파트 세대 40만 가구에 설치된 월패드를 차례로 해킹해 권한을 얻는 방법으로 집안을 촬영했고 일부를 유출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경찰이 확보한 영상은 월패드 16개에서 촬영된 영상 213개, 사진 약 40만 장 이상이 들어있었습니다. 그런데 범인은 과거 한 언론에서 보안 전문가로 소개돼 월패드 해킹과 관련한 문제점을 설명한 적도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보안 전문가가 범인이었다니 경찰도 어안이 벙벙한 모습이었습니다. 당연히 경찰은 이 사람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기각했습니다. 이유는 범인은 해킹은 했지만 월패드의 위험성을 알리기 위한 경각심 차원에서 한 일이라고 주장했고 이 터무니없는 주장이 가만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확보된 영상 중에는 사생활이 담긴 민감한 영상도 있는 것으로 전해져 경찰은 추가 혐의를 조사 중입니다. 이 같은 해킹 피해 사례를 경각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최근 들어 중국 해킹 조직의 공격이 더욱 집요해졌기 때문인데요. 얼마 전 중국의 샤오치잉이라는 이름의 해킹 그룹은 국내 학술기관 12곳의 홈페이지를 해킹하겠다고 예고를 한 후 실제로 해킹해 정부가 비상대응 태세에 들어가기도 했습니다. 해킹 그룹 샤오치잉은 중국 쓰촨성 탄광 플랫폼을 해킹한 이후 조직원을 적극 모집하더니 한국을 대상으로 장기적인 데이터 유출 작전을 펼치겠다고 공개적으로 밝혔습니다. 이처럼 혐한 성향을 표출한 이 조직은 1월 20일부터 한국에 대한 공격을 시작해 자신들이 한국의 공공기관 70여 곳을 해킹한 데이터라며 자랑하는 글을 올리기도 했는데요. 이처럼 중국의 해킹 그룹이 조직적이고 대범하게 해킹을 저지르는 상황에서 국가기관은 물론 대단지 아파트 등 모든 분야에서 이제 보안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되어 있습니다. 또한 보안 전문가가 전무후무한 해킹 사건의 범인이라는 점 역시 국내 보안업계에 대한 신뢰성을 의심하게 합니다. 이 엄청난 월패드 사건의 범인이 검거됐음에도 불구하고 생각보다 많이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아직도 아파트 월패드 사건은 그저 괴담이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하지만 헤드라이트 덕분에 저는 1년이 지난 시점에서 이 사건의 후속 기사를 접할 수 있었습니다. 헤드라이트를 통해 국내 여러 언론사들의 뉴스를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N사 포털도 마찬가지죠. 하지만 헤드라이트는 N사 포털과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N사 포털은 전 국민에게 비슷한 뉴스가 노출됩니다. 즉 뉴스 노출의 결정권이 포털에 있는 것이죠. 하지만 헤드라이트는 독자가 선택한 뉴스에 따라 그에 맞는 맞춤형 정보와 뉴스를 노출시켜줍니다. 즉 내가 관심 있고 나에게 필요한 정보를 빠르게 접할 수 있습니다. 일단 헤드라이트 뉴스 어플은 기본적으로 스마트폰에 최적화되어 있기 때문에 모바일 환경에서 N사 포털보다 훨씬 더 보기 편합니다. 처음에 앱을 실행하고 일단 뉴스를 3개 읽으면 나의 성향과 취향을 파악하여 그에 따라 맞춤 추천 배지가 뜨기 시작합니다. 이후에도 사용자가 오랜 시간 페이지에 머무른 뉴스, 노출했지만 읽지 않은 뉴스, 헤드라이트의 우측 상단에 X 표시를 눌러 관심 없다고 표시한 데이터를 축적하여 AI를 통해 분석하게 됩니다. 이 과정을 거치면서 헤드라이트를 사용하면 할수록 점점 나만의 뉴스 목록이 구성됩니다. 또한 속보 알림, 스크랩, 댓글 소통, 언론사 구독까지 어플 하나에서 모두 통합 관리가 가능합니다. 하루에 작성되는 수만 개의 뉴스 중 나에게 필요한 정보를 체득하고 이를 통합 관리까지 할 수 있다면 많은 시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헤드라이트를 소개해드리기로 마음먹은 결정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헤드라이트는 무료입니다. 스마트폰 앱스토어에서 누구나 무료로 다운로드받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나에게 맞는, 나에게 필요한 정보를 빠르고 정확하게 얻고 싶으신 분들께 뉴스 어플 헤드라이트를 추천드립니다. 영상 댓글과 본문에 헤드라이트 무료 다운로드 링크를 남겨드리겠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한번 다운받아서 사용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을 통한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